인사를 안 했네요. 마리 인터내셔널 대표 최인숙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새로 오신 분도 좀 계시고 한데 사실 우리가 지금 92년도에 한중 수교가 되고 난 뒤에 제가 일본에 있었는데 지금 30년쯤 됐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중국 가까운 나라면서도 잘 알 듯 말 듯 이렇게 해요. 전에 우리 재작년에 안유아 교수, 성남대학교 중국대학교 안유아 교수 모셨는데 그분도 사실은 핵심적인 문제에 대해서 조금 말을 빼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뭐 시진핑에 대해서라든가 이런 거 할 때는 왜냐하면 중국이 지금 그런 조금 이렇게 통제가 된 나라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걸 우려하는 거예요. 국제사회에서도 저런 게 통할까? 만약 G2가 더 힘이 커지면은 국제사회에서 저런 식으로 영향을 받으면 작은 나라들 상당히 힘들겠다. 위협이 되겠다. 그런 면을 상당히 우려하기 때문에 제대로 놔둬서는 안 된다. 그래서 바이든이 왔다 갔다 하고 새로운 또 공급체인을 만들고 이렇게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마 그때 안규아 교수가 얘기한 것 중에 하나가 그 일반 국민들은 일반 백성들은 시민들은 굉장히 순수하고 좋다고 그랬어요. 근데 이제 단지 집권 세력 국민이나 이 공산당원들이 조금 문제가 있다. 뭐 그런 얘기를 있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중국 동포 출신 중에서도 열심히 일해서 성공하신 분 중에 한 분이 오늘 우리 린다리 중국 동포 여성위원회 회장을 모시고 이분이 성공한 이거 와서 사업을 상당히 잘했어요. 한국 상해에 왔다 하시면서 했는데 오늘 강의 모셨는데 마침 또 같은 동포 합창단이 또 아주 오늘 공연 미리 좀 하고 하겠다고 해서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저희가 이제 우리 월간 행사 계획을 보면은 쭉 이렇게 등산 모임도 쭉 있거든요. 요즘 등산이 참 재밌어요. 우리 이재호 박사님이 그래 우리 등산을 상당히 좋아하셔가지고 저하고 항상 상의하면서 행선지 정하고 그러는데 안경재 지금 식사하고 있는 안경재 변호사가 얼마 전에 설악산 12선녀탕을 다녀왔는데 너무 좋았대요. 그래서 좋다. 일정이 넣어놨습니다. 예고예요. 7월 2일날 우리 12선녀탕을 가기로 했어요. 근데 행선지를 어떻게 정했냐면은 인제에 가면 남교리 주차장이 있어요. 12선녀탕 가는 입구. 거기 8시까지, 아침 8시까지 차를 몰고 오셔가지고 거기서 전부 같이 올라가는데 그럼 종주를 해가지고 예승폭포 장수대까지 가는데 한 12km에 5시간이라고 그랬습니까? 한경재 변호사? 5시간? 5시간 플러스인데요. 네. 놀며 중간에 경제적인 놀며 가면 한 6시간, 7시간까지 이렇게 스타트를 하셔야지. 우리 중국 박수로 우리 중국도 보단 더 변화 합창단. 예.
민달이라고 합니다. 저희가 경제인 토론회 5년차입니다. 오늘 이렇게 영광스럽게 조은모 원장님께서 저도 강의를 해주면서 저희가 중국 동포연합 중앙회 여성교회와 같이 앞전에 6월 3일날 지마이아에서 세계 무대에서 한 우리 치포 워킹을 같이 여러분께 보여드렸습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이분들은 다 저희와 같이 똑같은 CEO입니다. 낮에는 열심히 일하고 또 워킹도 배우면서 즐겁게 살고 있습니다. 어떻게 마음에 드는지 열렬한 박수로 한번 감사하겠습니다. 월간으로 그럼 제가 오늘 강의를 시작을 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주제는 동한수교 30주년을 맞이하면서 중국을 바로 알자 민달의 삶과 함께 여러분들께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大家好，有缘千里来相会。 안녕하십니까. 인연이 있으면 천리 뜻도 만난다고 했습니다. 저는 중국에서 온 민달이입니다. (1971년도) 2월에 저희가 동포 3세로서 하얼빈에서 태어났습니다. 하얼빈은 아시다시피 여러분들이 안중근 의사가 영웅장으로 있는 기념관도 있는 그러한 곳이기도 합니다. 지금 하얼빈은 내년마다 1월 초에 빈등 축제가 있고 연꽃 축제가 있고 있는 아름다운 도시입니다. 이게 지금 보이는 것은 하얼빈역인데요. 지금은 여전히 이런 모습을 내고 바로 옆에는 안중근 의사의 기념관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는 것은 빈등 축제인데 굉장히 많이 발전해서 빈등 축제가 매년마다 10만 명이 연초에 오시는 전 세계인들이 오시곤 합니다. 그리고 이것도 문꽃 축제인데 이런 문꽃 축제는 한국에는 아직도 안 봤는데 저희 고향에서는 그것이 매년마다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하얼빈 근처에 조그만 곳에서 태어나고 아버지는 은행원이었었고 어머니는 비즈니스인이었습니다. 그래서 70년도에 중국도 한국과 같이 굉장히 어려운 곳이었습니다. 그러나 저는 어렸을 때 굉장히 유년 시절을 행복하게 지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하고 고중도 그곳에서 자라고 대학은 대련에 와서 대련 외국어 대학에서 일본어과를 전공을 했습니다. 지금 모습은 제가 어렸을 때의 모습입니다. 중학교와 대학교 다닐 때의 모습입니다. 굉장히 미스코리아의 선생님인데 저희가 지금은 애를 둘이하고 열심히 일한다는 게 몸 상태가 좀 그런데 그에 많이 운동을 해서 이모모 원장님과 같이 운동해서 예쁘게 발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대학을 졸업할 시점에 1992년도에 7월달에 대학을 졸업을 했는데 8월 28일 날 중국과 한국이 수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인생에서 굉장히 넓고 좋은 한 걸음을 나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는 수교 전에는 한국인들이 비행기를 타고 홍콩에서 국경에서 복잡한 절차를 거쳐서 국경에 도착해서 중국 비즈니스를 하는 민간을 하였는데 수교로부터 시작해서 중국 한국 인천항에서 중국 위해항으로 첫 이동페리라는 첫 대가 황과 객을 싣고 끝났습니다. 그리고 산동성으로부터 시작해서 지금 발전을 했는데 첫 스타트가 산동성 위에를 오다나니 여전히 사람들이 물다리 장사를 하면서 중국을 진출하고 산동성에서 가공공사
하는 게 굉장히 큰 배입니다. 밑에는 화물을 싣고 위에는 객을 싣는데 첫 스타트가 굉장히 많은 한국인들이 부산과 목포 그리고 대구 그리고 서울 인천 이런 분들이 한국 중국으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 상가는 저희가 찾다가 이렇게 찾았는데 그때 당시 한인들이 상가는 이러한 모습이었습니다. 그래서 대련과 미해, 연태 그리고 청도에 기초로 해서 이러한 상가들이 도매상들이 동대문과 남대문의 물건들을 중국을 통해서 내륙 시장으로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첫 수교였었는데 굉장히 가슴 떨리는 한순간인데 저희들은 몰랐지만 후에 알고 보니 원래 30주년 보니까 그때 스타트가 굉장히 어려운 스타트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동반으로 한국에서는 여기 대사관을 열고 청도에다가 연수관을 열고 또 경북삼성의 신양연사관을 열고 상해에다가 연수관 그리고 주경삼각주를 하는 광주연사관 또 나아가서 총칭연사관과 서안연사관을 주관하면서 한인들을 위해 가지고 봉사하기 시작했습니다. 동반하여 저희들이 한국의 은행들이 특별히 우리은행과 산업은행 그리고 또 신한은행, 국민은행들이 차츰차츰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저희 20대와 30대를 이야기하자면 저는 외대를 다니서 처음에는 일본에서 주식회사 갑자기 가이사라고 일본 회사에서 10대 되는 수산물 배짱되기 위해서 통역을 4년간 하고 저희가 수교로부터 시작해서 저희가 수산물 무역을 한복하고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스타트가 아버지가 은행권이어서 저희는 스타트가 좀 높았던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다른 사람들은 보급을 받고 있었는데 저는 통역하자마자 바로 사업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처음에는 컨테이너로 인천항과 부산항에다 컨테이너로 보내는 수산물이 커져가지고 그때 당시 나이가 30대가 안 되는 여성분이 배가 세척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배 세척을 가지고 400에 한 번씩 한국항으로 물건을 수출하고 다녔습니다. 제가 했던 그때 당시에 오막은 97년 달 IMF 때 모든 사람들이 다 실패를 하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었는데 저희는 또 굉장히 그 기회를 타서 환차가 중국하고 한국의 환차가 230선을 넘으면서 납불로 수출을 하다가 수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꼬막이 굉장히 비싼 꼬막을 중국에 들어오면 환차 때문에 굉장히 싸게 해서 상해 이남에 있는 사람들한테 매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꽃게, 그다음 새우, 조기 또 많은 수산물들 하루를 저희 배에다가 실어오고 실어가고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들이 중국에서는 등소평 89년도에 등소평이 일부분의 사람들을 부자로 되게 하고 내륙 쪽으로 가자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연해 지방에 14개 도시를 항구를 오픈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배가 연해 지방에 14곳을 다 운행을 하였습니다. 단동에서부터 예면, 천진, 유해연계, 영성, 석도, 청도, 연운항, 상해, 연파, 또 밑에 광주까지 안 간 부두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는 운행도 잘했지만 어딩도 잘하고 무역도 잘하는 그런 직무가 됐습니다. 아시다시피 그때는 컴퓨터도 없었는데 옛날에는 그 타자를 하는 그런 타자였었는데 저는 항상 배에 가서 인보이스, 테크니스트, BL 이런 것을 항상 하고 왜냐하면 신용자 거래를 하기 때문에 박스가 테크니스트가 인보이스하고 BL하고 안 맞으면 예고가 안 되기 때문에 항상 들고 다녔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때는 무역에 아주 능한 무역가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2003년도 사드 때 사스 바이러스가 전 세계를 휩쓰면서 특별히 중국이 사스가 있음을 해서 제가 1년 사는 물건이 점점 안 되고 저희가 상해로 진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상해를 진출해서 저희 나이 36살 때 상해에서 부동산업을 시작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긴긴 10년을 상하에서 부동산업을 하게 됐는데 그때 당시 부동산은 정말 묻지마 투자였습니다. 그리고 2002년도부터 한국인들은 상하이에서 상하이 근처에 와서 부동산을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는 부동산을 매일매일 오르고 매달매달 오르는 그런 시점이어서 한국 정보가 빠른 강남 상부에 있는 지금 여기 제가 강남에 있었는데 그때 당시는 역삼동에 왔어요. 또 그리고 또 서초에서 왔어요. 또 그리고 삼성동에서 왔어요. 그런데 그때 당시는 제가 거기가 어딘지도 몰랐는데 그분들이 다 여기 강남 상부에 있는 분들이 발빠르게 상해로 와서 부동산을 사기 시작하고 또 빨리 1년, 2년도 아니고 한 1년 안으로 해서 또 팔고 매각을 하면 그때 당시 매각하면 1%의 양도세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빨리 또 한국으로 돈을 또 갖다 놓고 그러한 병원 원장님 그리고 기업가들 많이 갔습니다. 그리고 상하에서 저희가 상하에서 스토리를 좀 이야기를 하면 상하이는 아시다시피 굉장히 국제도시고 그때 당시 국제도시지만 지금도 굉장히 발빠르게 움직이는 전 세계 1위에 되는 도시였습니다. 거기서 저는 부동산을 한국들과 상대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 전공이 일본어이기 때문에 일본 사람들하고 또 영어도 할 줄 알기 때문에 또 유럽 사람들, 또 미국, 그다음에 영국, 호주에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한국을 상해를 찾아와서 매물을 냈고 중국 부동산만 한 것이 아니고 글로벌 부동산으로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당시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발빠르게 2006년도부터 저희가 공인중개사를 합격을 해서 한인타운에서 한인들이 살고 있는 타운이 있습니다. 민항구, 장명구, 또 포동, 그리고 짜딩 그것이 네 곳을 정보를 개혁해서 1층 부동산을 시작을 했습니다. 그리고 많은 득점을 이루었습니다. 말하자면 저희들이 2차 부동산을 또 시작을 했는데요. 제일 유명한 것은 명도성 아파트가 한국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아파트였는데 저희는 중국인이기 때문에 저희가 모시던 고모님이 그때 당시 짱정인하고 관계되는 그런 분이었어서 저희를 명도성 아파트 개발상 유명한 중성그룹 개발상을 조율을 해서 제가 명도성 아파트를 성공적으로 재개 분양을 하고 또 녹지그룹이라고 여기 있는 분들이 좀 아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제주도도 녹지그룹에서 드림타워도 올리고 있는데 그리고 또 L타워도 녹지그룹과 하려고 부산 L타워도 녹지그룹과 하려고 굉장히 했었는데 부산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저희도 녹지그룹하고 조인이 돼가지고 출시학학이나 변장을 성공적으로 재개 분양을 했고 그리고 또 한인타운 저희가 한인타운을 놓칠 수가 없겠죠.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5개도 아니고 54개를 큰 상가를 저희가 재입 임대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안희선 석탄그룹에서 5만나의 빌딩을 저희가 책임을 분양을 하고 또 임대까지 그래서 상하에서 정말로 하루가 안 빠지고 10년 동안 열심히 인정해주는 한국에서도 인정해주고 중국에서도 인정해주는 그런 부동산업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굉장히 옛날 이렇게 좋은 일이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어렸을 때 아버지가 은행권에 있고 또 스타트도 높고 다른 분 봉급을 받을 때 저는 배가 실적에서 또 운행을 했고 또 상하에 와서 이렇게 승승장구로 있는 과정에서 굉장히 저는 실패가 없는 줄 알았습니다. 저희 인생에는 제가 실패가 없는 줄 알았는데 저도 실패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인타운에서 50명의 상가를 운영할 때 저희가 계속 매매를 하면 처리를 하는 그거 없었는데
이 상가 같은 경우에는 보통 보면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 됩니다. 분위기를 형성을 해야지가 임대료도 받고 관리비도 받고 또 전기세, 물세 이런 것도 다 받을 수 있는데 이 분위기 형성을 저희가 전문가가 아니었습니다. 지금 그렇게 보면 그거는 전문가가 해야 될 일을 제가 했던 것 같습니다. 저는 부동산 업자고 그냥 임대만 해주고 임대 수수료만 받을 줄 알았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고 그분들에게 상가 주인들한테 돈을 벌게 해야 제가 돈이 오는 줄 그때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50대개를 제가 3년 동안 이 머리를 다 빠지는 정도로 해서 하루도 안 빠지고 화장실 가는 시간도 없이 그거를 살리느라고 굉장히 어려운 기간을 넘었던 게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상가만 보면 가슴이 찡하는 그런 스토리가 있습니다. 그때 당시 저희 상가입니다. 고객의 이벤트하고 정말 그때 상하이 한인타운에서는 유명한 케이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명도성 아파트, 이 아파트는 한인들이 너무나 좋아요. 왜냐하면 여기가 녹지 공간이 40%나 있어요. 보통 개발을 하게 되면 녹지 공간을 27% 이상은 넘지가 않는데 여기에는 40%가 있기 때문에 한인들이 애들이 뛰놀고 아빠들과 엄마들이 저녁에 산책도 할 수 있는 그런 명도성 아파트를 저희가 굉장히 영광스럽게 중심으로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방나의 빌딩인데 그때 당시 저희 나이가 30대 초반이었는데 이런 석탄 그룹에서 안일성 석탄 그룹에서 저를 선택을 해서 이 빌딩을 매매를 하고 관리를 하겠다는 것도 제가 지금 생각했을 때는 굉장히 뿌듯하고 영광스러운 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중국 부동산을 제가 부동산 업자라서 간단히 이야기하면 중국 부동산 현재는 과거는 매일매일 오르고 계속 오르고 2002년도부터 지금까지 30배나 올랐습니다. 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지금은 시진핑 정부가 한국과 똑같게 1가구 1주택 1선 도시, 상하이는 1선 도시거든요. 상하이, 그다음에 북경, 신천 1선 도시에서는 1가구 1주택을 해서 부자들이 너무 잘 살고 못 사는 사람들이 너무 못 사는 그런 빈부 차이를 좁히기 위해서 많은 저가주택을 내놓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아시다시피 중국을 이야기하면 마윈을 안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마윈은 지금 전 세계적으로 제1 가보시면 이 마윈이 아리바바에서 드디어 부동산을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 저희 같은 공인중개사는 부동산을 살아나기 힘들겠죠. 아니면 세계적인 가구가 인터넷으로 공동으로 구매하고 원가를 팔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그 바이두, 그다음에 텐모 같은 그런 플랫폼에서도 원가 아파트를 팔기 시작하면서 저희들의 부동산이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탐지시장으로 그러면 고가의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거로 그분들은 저가의 부동산을 했는데 저희들은 고가의 부동산을 해야 되겠다는 그런 야심으로 지금도 고가의 부동산을 하고 있습니다. 상해가 아시다시피 야경이 너무 예쁘고 지금도 매일매일 서울보다도 더 빨리 서울 사람들이 보면 빨리빨리 이야기를 하잖아요. 특별히 강남 상구에 사는 아침 조차 모임을 하잖아요. 그런데 상하이도 서울보다 더 빠르게 24시간 잠도 안 자고 일하는 청년들이 빌딩마다 다 있습니다. 저희들이 빌딩을 저희가 매매를 할 때 보면 한두 층을 청년 창업센터라고 국가에서 꼭 줘야 되는데 그분들은 지금도 텐트를 치고 밤잠을 안 자면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아리바바는 24시간 사무실이 불 끈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지금 열심히 하기 때문에 중국은 IT도 지금 한국이 IT 강국이었는데 중국도 IT를 정말 많이 발전해서 지금은 종이 화폐가 없어지고 카드가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그건 하나로 정말 재래시장에도 누가 만드는 거지도 지금 QR코드로 돈을 받고 있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중국 부동산은 어떻게 될 것이냐. 저희들이 부동산을 10년을 하면 중국 부동산을 읽게 됩니다. 일선
가격이 내리지는 않아도 조금씩 올라가고 2선 도시도 별로 1선 도시와 차이는 없지만 그러나 중국은 한국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또 발전해야 될 곳이 많기 때문에 각 곳마다 정책을 다르게 했습니다. 예를 들면 계림에 가본 사람이 많을 겁니다. 그 계림 곳에는 그 계림에는 동남아 큰 물류단지를 형성하기 위해서 1가구 다주택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하이는 1가구 1주택인데 그곳은 또 1가구 다주택으로 하고 있으니까 한국인들이 중국에 들어가면 지금 옛날에는 여권 하나로 2개, 3개를 살 수 있었는데 여권 하나로 지금은 하나도 사기 힘들게 4대 공유도 있어야 되고 젠틀비자도 있어야 되고 굉장히 까다롭게 한국인들을 부동산 투자를 못하게 만드는데 그런 곳에 가면 계림 쪽에 그런 곳에 가면 지금은 회사 이름으로 여러 채를 살 수 있는 그런 조건도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2016년도에 드디어 서울에 상무를 하게 됩니다. 한국 부동산을 보면 저희가 역사가 2006년부터 시작을 한 것이 아니고 아시다시피 저희가 국제적인 도시에서 부동산을 했기 때문에 한국에 있는 유명한 부동산들이 저희 서울에 한국 상하에 와서 설명회를 하고 저희들 것처럼 부동산 협회에 와서 부동산을 운영하고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011년도에 드디어 제주에서 3억을 투자하면 중국인들이 영주권을 준다는 그런 제도가 있어서 2001년도부터 2011년도부터 2014년 동안 제주 부동산을 라운 프라이빗 타운, 그 다음에 뭐 아파트, 토지, 정말 제주를 안 간 데가 지금을 가서 동산하고 안 간 데가 없이 그림을 그릴 수 있을 동안 그래서 제주에서 열심히 제주 부동산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요. 그때 당시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와서 서울 부동산은 굉장히 떨어지고 소폭 하락이 되고 또 서울 위에 경기도권도 안 좋았는데 딱 제주도만 이렇게 정책을 펼쳐서 살기 시작했고 또 2014년도는 또 해운대를 또 공약을 해서 정부에서 해운대를 2014년도에 살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울 거는 원래 많이 조금씩 내렸는데 제주도와 해운대만 계속 소폭 올랐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또 국제적인 부동산 업자라 또 해운대를 안 갈 수 없겠죠. 그래서 해운대 가서 우주숙순 올라가는 그 해운대의 아파트를 저희들은 한눈에 다 직접 저희 손으로 분양도 해보고 저희가 직접 해본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리고 2006년도에는 드디어 서울에 올라와서 테헤란도에서 어마어마한 중국 그 가구들을 데리고 빌딩을 매매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빌딩을 매매를 할 때 매스컴에서는 항상 매스컴에서 중국의 갑부들이 와가지고 테헤란의 빌딩을 다 산다고 계속 매스컴에 그런 것들이 기억에 남습니다. 그런데 2017년도에 드디어 사드 배치가 있으면서 중국에서 그때 당시 2016년도는 1000억을 가져도 중국은행에서 중국은행으로 다 오픈업을 했었던 겁니다. 호텔 하나도 한 달 만에 매매를 하고 그랬는데 빌딩도 그랬는데 2017년도 3월달에 딱 은행권을 딱 막아버려가지고 개인이 5만 불 이상은 돈을 못 보내 외국으로 못 보내게 그리고 특별히 한국으로 못 보내게 그렇게 만들어서 2017년도는 중국인들을 한국에 유도하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한국에서 이렇게 서울에서 또 1년을 썼는데 도대체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그래서 저희는 또 중국에 있는 제한 동포들을 위해서 저희가 부동산을 또 칼럼을 써가면서 그때 당시 신문이 여러 개 있는데 칼럼을 써가면서 중국인들은 한국에 있을 때 부동산을 사야 됩니다. 왜 사야 됩니까? 그러한 역사를 중국인들이 그때 당시에는 모두 다 대림동이나 안산, 근대에 있는 차이나타운에서 돈을 벌어서 중국에 있는 자기 고향이든지 가고 싶은 청도나 또 천지, 또 상해, 광주, 그런 곳에서 집을 샀는데 일터는 서울이고 집은 거기서 샀는데 1년이고 2년이고 3년이고 텅텅 비어있고 인테리어는 고급스럽게 되어 있는데 텅텅 비어있는 그런 것을 보고 저희가 칼럼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한국에 있는 중국인들은 중국에다 집을 사지 말고 한국에다 집을 사라고 그래서 1호선 라인에 있는 차이나타운에 있는 1호선 라인의 대림동에서부터 주안까지 제가
주거용 오피스텔을 한 채에 3억에서 5억 이하에 있는 그런 아파트, 그런 주거용 오피스텔을 굉장히 많이 분양을 했습니다. 그래도 드디어 저희가 또 기회가 오기 시작했습니다. 2017년도에 10월달에 또 문재인 대통령이 북경하고 춘천을 방문하면서 또 커뮤니케이션을 해서 또 은행국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2018년도는 영광스럽게 롯데월드타워 시그니 레지던스를 1년 내도록 분양하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 저희가 한국부동산을 한문으로 읽기 시작했습니다. 거기 온 분들은 다 천억 부자들이 왔는데 미국짜리 아파트, 외국짜리 레지던스를 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하여 제가 한국의 부동산이 이렇게 넘어가구나, 한국의 부자들은 어떻게 돈을 벌었구나, 이러한 것을 저희가 충분하게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중국에서 온 많은 부자들이 저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국의 롯데월드타워도 좋은데 롯데월드타워가 서비스도 좋고 정말 100층짜리 건물이 너무 좋은데 수익이 안 난다. 정말 수익이 나는 부동산이 없을까? 매번마다 저희가 가가지고 롯데월드타워를 설명하고 브리핑하면서 판매를 했을 때 그분들이 항상 그런 말을 했어요. 그 외에도 한국의 뷰티도 좀 없냐? 그런 말들도 많이 들었는데 드디어 제가 롯데월드타워 마지막 건물에서 한국의 역세권 토지를 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역세권 토지가 저희가 아시다시피 토지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잘 모르는 분야였는데 저희가 굉장히 뛰어들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평택항, 그리고 삼성공장에 있는 지제역, 그다음에 안중역, 그리고 뭐 화성, 청초부터 저 밑에 부산까지 안 파는 토지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그때 당시 예를 들어 지제역만 하더라도 평당 400원을 샀던 것이 지금은 삼성공장이 1공장, 2공장을 열면서 지금은 평당 3천만 원 이상으로 돼서 많은 부를 주민들이 가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그때 당시 저희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한국 부동산은 어떻게 되느냐? 모두들 지금 부동산을 잘 안다고 알고 있는데 제가 보니까 전문가의 수준에서 봤을 때는 본인들이 보통 보면 하는 일이 너무 바쁘고 자기 분야에서 전문가이기 때문에 부동산을 또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국 부동산은 과거는 솔직히 1997년도에 해외 볼 때 너무 힘들어서 사람들이 거의 다 팔고 또 2008년도에 금융위기 때도 또 사야 될 시점에서 또 팔고 또 1999년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도 사야 될 입장에서 또 팔고 이런 경우를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저희들은 부동산할 때 아예 깎고 형성을 하는 사는 판매 시점을 금융위기 때 어려울 때 아예 사는 그런 작전을 해야 돈을 많이 하는데 항상 사람들은 금융위기 때 빨리 팔아야 되지, 현금을 만들어서 사업해야 되지 이런 사람들이 많은 경우가 많았는데 지금은 여기 계시는 우리 경제인 그룹에 있는 분들은 저와 같이 기회를 어려울 때 부동산을 사기 바랍니다. 그리고 한국 부동산의 미래는 어떠냐? 한국 부동산은 지금 아시다시피 강남권은 작년에 초반에 16억, 20억 하는 아파트가 지금 30억, 40억을 하고 강북은 4억 하는 아파트가 지금은 8억, 10억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새로운 대통령이 올라오면 부동산이 하락을 할 것이라고 다들 생각을 하는데 저희 부동산이 지금 16년째인데 왜 부동산이 안 내리는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부동산은 사람들이 모르다시피 내 아파트가 올랐어, 내 아파트가 내렸어 그러는데 그거는 저희들 부동산의 전문가 시점에서 그렇지가 않습니다. 부동산은 항상 집가 상승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파트는 매일매일 사람이 늘어가듯이 매일매일 가격이 떨어지는데 집가는 인프라로 인해서 학교, 그 다음에 문화들이 또 여기 있으면서 인프라로 인해서 땅값이 오르기 때문에 내 아파트가 오르는 겁니다. 그런 것을 알고 나면 내 아파트가 오를 것이냐 내릴 것이냐 답이 금방 나올 겁니다.
여러분들을 인지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했던 아파트를 제가 작년부터 아파트를 공략을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아파트를 인천에서 계약을 해드렸습니다. 지금 코로나 시기에 저희가 중국을 안 가고 2년 되도록 열심히 하루도 쉬지 않고 한국 아파트를 공략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시다시피 저희가 처음에는 서해그랑물이라고 공천동에 있는 서해그랑물이라는 아파트를 분양했고 또 신길 고난생 아파트를 분양을 했었고 2년 동안 굉장히 많은 아파트를 분양했는 것입니다. 그리고 방이동에 스카이베르데라고 임대주택도 열심히 분양을 했었고 지금은 이대역 쪽에서 신촌 고반스민 아파트를 분양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같은 부동산을 저희가 외국인이지만 한국에서 너무도 열심히 2011년부터 하였기 때문에 저희가 한국인들보다 더 한국 부동산에서 전문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가 또 여성들이 CEO로서 동막으로 살 수는 없다고 생각을 해서 저희도 중국에서도 많은 봉사를 하였습니다. 제가 하는 봉사는 중국에도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기 때문에 의료선들이 많기 때문에 집중을 해서 봉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한국 핏줄을 갖고 있는 분들만 저희가 봉사를 했습니다. 특별히 이북에 이북 여성들이 중국 사람하고 결혼해서 와를 다듬고 꿈나무라고 해서 저희들이 상하이 여성경제인들이 돈을 모아서 몇몇 지구에 있는 우리 한인 핏줄이 있는 와들 또 한인 핏줄의 또 불교자들을 위해서 10년 동안 열심히 봉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한국에서도 똑같이 와서 2년 전부터 중국동부 연합종합의 예술을 위해서 수습 예상을 하면서 열심히 봉사를 했었고 여성들이 상을 올리기 위해서 굉장히 봉사를 했고 지금은 3월 1일부터 여성 회상이 돼서 더욱더 의뢰되는 중국 동포들이 여성들이 위상을 올리려고 열심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중한관계 30주년을 이야기하는 저희가 이 스토리를 보면 92년 후에 한동수교가 되면서 한국과 중국이 30년간 굉장히 많은 깊숙한 관계를 이어졌습니다. 초창기에는 아시다시피 보따리로 해서 시작해서 가공공장으로 시작해서 산동성으로 펼치면서 나중에는 상하이로 진출해서 IT, 반도체, 금융 들어가기 시작했고 또 서쪽으로 시안과 충칭에는 대기업들이 삼성, 현대에 들어가서 펼치기 시작했으며 또 광주, 신천 쪽에는 또 한인들이 대기업에서 전자제품, 테레비 이런 전자제품을 거기에 또 깊숙이 들어가서 광학 이러한 것들을 많이 조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전 세계에서는 지금 트렌드가 전기 자동차를 트렌드이기 때문에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이 왔을 때 보면 현대 자동차하고 직접적인 커뮤니케이션을 했는데 중국도 똑같게 이런 전기 자동차에 대해 가지고 굉장히 환경, 바이오 상품 이런 것을 한국하고 열심히 서로 교류를 하고 있습니다. 거의 1시간 이야기가 되었는데 저희는 중국 동포 3세로서 중국과 중국에서 열심히 일하고 한국에서도 열심히 일을 했는데 그러면 제가 여기에서 강남 포럼에 5년 동안 다니면서 이번에 김홍범 원장님께서 저에게 영광스러운 자리를 4개 책도 이렇게 4개 보냈는데 그럼 제가 강남 포럼의 회원들한테 무슨 기여를 할 것인가를 제가 곰곰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동안은 제가 부동산이나 대만 돈을 저소득층한테 도움을 주자 우리에게까지만 생각을 했는데 지금 강남 포럼에 있는 분들은 정말 훌륭한 CEO고 훌륭한 기업가들이고 경제인이기 때문에 그게 맞춰서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중국에 14억 인구를 가지고 있고 대륙이기 때문에 중국 시장을 진출을 하는 것이 한국인들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것을
저희가 개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중국에 관심이 있고 중국 시장을 진출하겠다는 사람이 꼭 이야기해주면 제가 부동산 하지만 포스코 사업에 스타를 제가 개인 사무실을 갖고 있습니다. 제가 꼭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사업할 때 20억, 30억, 50억을 없어서 어려운 고민을 놓는 분들에게 저희가 부동산 업자로서 굉장히 많은 부자들을 많이 알고 개발사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하반 내년에는 많은 돈을 투자를 붙이시켜서 강남포럼에 특별히 다른 강남포럼에 있는 회원들한테 꼭 그 고민을 느끼고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다 이은모 원장님 기대를 해서 저와 같이 멋진 강남포럼에서 행복하게 가정도 행복하고 사업도 행복하고 건강하게 살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린다비 그 회장이 그간 짧은 한 25년 하셨어요? 성공하게 된 그 연예인을 쭉 보니까 이분이 학교 다니면서 외국어를 했어요. 외국어. 그렇게 중국어, 한국어, 일본어, 영어. 이 외국어가 하나의 큰 그 지렛대가 돼가지고 여기까지 살아오는데 큰 힘이 되잖아요. 그렇죠? 네, 맞습니다. 예. 아무래도 언어가 도구가 돼서 많이 또 된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서울에서 활동한 지 얼마나 됐죠? 서울에서 활동한 지는 딱 만 6년입니다. 6년밖에 안 네, 됐어요. 6년인데 저희가 한국부동산에 2012년도부터 제주, 그다음에 해운대에서 서울은 부산에서. 예, 부산에서 서울에서 6년이고 부산에서. 부산에서 2년, 그다음에 2년. 예, 그다음에 제주에서 4년. 처음에 무역을 하다가 무역 한 6년이죠? 네, 무역은 10년을 했습니다. 무역 10년 하고 그 다음에 부동산을 넘어가지고 네, 15년? 예, 15년. 15년 했는데 우리나라 사람보다 부동산 훨씬 더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상당히 글로벌하게 동남아까지 커버를 해서 중국 전 지역을 다 커버하고. 네, 맞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예, 지금은 왜냐하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저희가 중국도 못 가고 미국도 못 가고 동남아도 못 가는 상황에서 좀 멈추이고 저희들은 기회를 좀 잘 타는 성격이라 조용하게 한국 아파트가 지금 트렌드입니다. 그래서 한국 아파트를 공략하기 시작했습니다. 네. 그 중국에 지금 한 1억 정도 되는 사람 소득이 높죠. 14억 중에서. 네, 중국에도 많은 기본이 사람들이 못 사는데 상하이에 있는 분들은 그래도 저희가 부동산을 부자 동네에 살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부자들이 잘 많이 알고 있습니다. 네. 그 한국 사람들한테 돈 버는 방법은 예, 그래서 저희가 왜 이 말을 하게 됐냐면 저희가 다른 모임에서 인터컨테너에서 항상 보면 IT업에 종사하는 사람, 게임업에 종사하는 사람, 뭐 또 새로운 스타트업에 종사하는 분들이 10억, 20억, 30억이 없어서 계속 투자 유치를 하는 걸 봤습니다. 그런데 환차가 있기 때문에 예를 들면 10억이다. 그러면 지금의 중국 돈으로는 옛날에는 10억은 1000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500만 원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절반 가격으로 유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쉽게 투자 유치를 좋은 항목만 있으면 선별을 해서 저희가 전문가들과 같이 특별히 또 이원모 원장님도 이렇게 시스템도 잘 돼 있어서 같이 그런 일은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고등학교까지 네. 저 할빈이 있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17살까지 19살까지 할빈이 있을 때 그때 그 생각하고 지금하고 많이 달라졌는데. 네, 그때는 아무래도 학교 다녔으니까 순수하고 그냥 아무런 생각 없는 그런 공부만 하는 내성적인 여성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대련에서 4년. 네, 대련에서 4년이 아니고 대련에서 대학 4년, 그다음에 무역으로 10년을 했습니다. 그러셨어요. 지금 한국 사람한테 네. 한국하고 중국하고 크게 다른 얘기예요. 저희는 문화부터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한국의 문화는 정말 세계에서 인류고 또 너무나도 친절하고 그리고 또 인정이 많은 나라였고 중국은 거대하지만 저는 정말 이런 따뜻하고 이러한 마음을 느껴본 적이 없었습니다. 이거는 확실하네요. 한국이 좀 따뜻했다. 네. 정이 많고 정이 많으시고. 그 우리가 사실 이제는
그 국가 개념이 소유의 개념이 아니라 활용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린다리 같은 사람이 중국에서 한국에서 얼마든지 활동하고 그럼 이게 하나의 소유가 되어버리잖아요. 우리가 지금 나이 들어서 어느 정도 뭐 세컨 하우스나 좀 이렇게 그 은퇴 후에 생활을 하려면은 중국에도 그런 지역이 좋은 데 많죠. 너무너무 많지요. 저희가 부동산 하면서 아시다시피 북쪽에 단동으로부터 해서 밑에 신천까지 그 항구에 안 닿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있는 부자들이 특색이 또 다 틀리고 또 여기 한국에 있는 분들도 동구 삼성만 좋아하고 산동성만 좋아하는 게 아니고 또 상해나 상해 근처도 좋아하고 또 밑에 신천 또 강주도 좋아하는 여러분들이 많았는데 저희도 그런 걸 커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일본에 지에 보면은 한국하고 일본하고 한 달씩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한국에 한 달 살고 일본에 한 달 살고 그 비행기 사는 분들 대표님이가 이제 신종교 회장 같으신 분인데 전에 보니까 흑원도시도 그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게 사실 굉장히 어떻게 보면 재미있는 살아가는 방법이거든요. 중국에 한국 사람들이 중국에 한 달씩 정도 좀 지내고 있으면 어느 지역을 좀 추천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솔직히 저희가 한인들이 솔직히 2008년도 금융위기, 2012년도 그리스 위기, 2017년도 사드 배치 때, 보고주체 사드 배치 그리고 지금 코로나 때문에 중국에 진출한 모든 한국인들이 많이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한국인들은 정말로 단단한 기업, 대기업 그리고 집도 매치사고 살아난 한국인들이 지금 중국에 남아있고 지금 또 예를 들면 코로나가 풀려서 하반년에 저희가 만약에 강남 경제인 포럼의 회원들을 데리고 가고 싶다면 첫 스타트를 상해로 데리고 가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상해는 모든 한국에서 중국으로 가는 물동량은 상해가 화동지역이라서 100분의 8, 90이 경제고 100분의 80 소비가 거기서 진행을 됩니다. 그래서 상해를 가서 상해 임시정부나 상해 와이탄 그리고 소도항조를 여행을 하고 또 거기에 있는 기획가들과 조인을 하는 그런 일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가 이제 강남포 회원들이 상해 그러면 첫 스타트로 여행을 한 일주일? 네, 아니 뭐 일주일까지는 할 필요 없고 다들 바쁜 4박 사람이 5일? 2박 3일은 3박 4일 제일 스타트하게 프리도 그러면은 언제쯤 한번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중국에서 오는 것은 풀려서 경기를 안 하는데 한국 사람들이 중국을 갔을 때 지금 아직도 비자가 안 돼 있고 풀리면 한번 가는 걸로 하고 사실 원래 우리 강남 포럼에서 10월 마지막 주 10월 23일부터 30일까지 유라시안 3개국 카자흐하고 우즈베키하고 키르기즈스탄 3개국 가기로 했습니다. 그때는 6박 7일로 요거는 이제 별도로 상해는 다시 한번 가보더라고요. 아니 제가 말씀드린 거는 한국 사람이 한 달 정도 좀 이렇게 거기 가서 좀 지내고 싶은 지역, 예를 들어서 데일리라든가 이런 추천하는 데가 할비는 어때요, 살기? 할비도 좋지만 그런 데보다도 제일 정말 한국인들이 일생일대에 딱 가봐야 될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장가게 원가게를 안 가보면 눈을 감고 이 세상을 가보면 장가게 원가게? 네, 장가게 원가게는 일생일대 한 번이라도 가고 장가게 어디 있죠? 장가게가 중국의 중부에 있는데 황산 장가게 이런 데서 황산 장가게 한번 가보라. 한국의 뭐 지리산, 뭐 설악산도 좋지만 그래도 너무 훌륭하게 한 달 정도 좀 지내고 싶은데 한 달 정도 있으려면 서쪽으로 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해변 도시는 너무 서로가 똑같게 소음이 많고 먼지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공기 좋고 하는 그런 데서 사고도 잘 되고 그런 곳을 제가 마련을 하겠습니다. 지명을 어떻게? 지명은 제일 좋게는 개인적으로 해서 그래서 동남아를 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자 그럼 질문 좀 하실 분 있으면. 네. 자, 그런데 공예 문제가 좀 어떻게
우리 또 중국 정부가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지금 대처를 하고 있습니까? 네, 좋습니다. 중국 정부가 항상 보면 외국인들이 영도들이 가면 공기도 안 좋고 그다음에 하늘이 뿌옇고 미세먼지가 많고 황사가 많은 것이 항상 트렌드였습니다. 그런데 시진핑 주석이 국경으로부터 시작해서 공기를 맑게 하자는 그런 활동을 하면서 석탄도 떼지 말고 또 차도 전기 자동차로 바꾸고 또 여러 가지 오염 생산한 제조업을 지금 오염에 대한 제조업을 다 벌금을 때리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염이 안 되는 그런 공장을 안전하게 그걸 했기 때문에 지금은 많이 좋아졌는데 아직도 한국과 일본을 비하면 그래도 아직도 가야 될 일이 많은데 안 좋아지는 사실입니다. 또 누가 물어보세요? 문의 알고 있는지? 네네, 질문 있는 분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리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초대받아서 나오는 김지연 대표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오늘 윤다리 대표님, 네, 정말 반갑습니다. 강연 잘 들었고요. 저는 상해에서 한 18년 주재원으로 있다가 지금 한국으로 복귀한 지 한 2년 정도 됐습니다. 상해에서? 네, 너무 좋은 말씀 잘 들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저희 한국 기업들이 외국에 나가서 특히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대기업을 통해서 주재원으로 나가는데 너무 많은 손해와 너무 많은 피해를 많이 봅니다. 그래서 린다리 대표님께서 혹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 갔을 때 어떤 검증센터를 통해야 사기를 당하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는지, 그리고 지금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다 말씀하신 거잖아요. 저희가 그걸 확인할 수 있는 어떤 인증센터, 예를 들면 저희가 외국에서 상해에서 살 때는 영사관에서 저희들을 인증하죠. 그리고 저희 한국에서는 경력증명서라는 게 있고 다 확인되는 게 있는데 중국 넓은 데서는 저희가 손실을 당하지 않거나 기업들이 손해를 보지 않기 위해서 중국의 어떤 검증센터를 통해서 확인해야 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금 문의드리는 분하고 저희가 특별한 오늘 왔는지는 전혀 몰랐는데 상하에서는 엄청 깊은 그 지인 관계였었고 아까 봤을 때 제가 상가를 한인타운에 상가를 했을 때 저분과 같이 공동으로 제가 상가 전문가가 아니고 부동산 업자에서 저분이 굉장히 많은 도움을 주는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검정은 솔직히 지금 확실히 좀 항인들이 실패를 하면 영사관에서 책임을 안 집니다. 항상 SOS 영사관으로 연락을 하는 부영사님들은 연락을 잘 안 받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이냐? 코로나 때 정말 한인 상회에서 정말 한인을 위해 가지고 상회 이외를 아니고 전 세계 각국의 한인 상회에서 한인들을 위해서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마스크로부터 시작해서 음식을 배달해주고, 그래서 저희는 영사관보다 한인 상회를 이용을 하는 것도 굉장히 제일 좋은 케이스라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 있는 금방 물어봤다는 거 지연 선배님도 지금 상하이 한인 협회에서도 굉장히 봉사를 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옛날에는 한인 상회가 굉장히 말끔하고 탈끔안했는데 코로나를 거치면서 정말로 한인을 위해 가지고 열심히 하는 것은 그 하나였고, 또 아시다시피 코터라, 지금 한인 코터라 서초에 있는 지금 코터라가 있죠. 그거 가기 전에 코터라에 있는 기업들한테 가서 만약에 국경을 간다, 상해를 간다, 신천을 간다 그러면 거기에서 충분한 자료를 하고 자문을 넣고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요. 정말 한인들이 중국에서 많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알게 모르게 본인의 의지와 상관없이 여러 가지 정책과 여러 가지 국가 문제 때문에 많은 걸 받았는데 정말 저희도 생각을 할 때는 저희도 한 가지였고 그러한 문제는 상승인데 어쨌든 간에 저희들은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어떤 난관도 다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저희가 솔직히 마지막에 이 구호를 부르고 싶습니다. 저도 열심히 살아왔지만 실패도 있었고 성공도 있었고 지금 드디어 성공 정상으로 올랐는데 그거를 다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I can do it, you can do it 하면 똑같게 I can do it, you can do it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제가 그거를 불러드리겠습니다. I can do it, we can do it, I can do it, we can do it. Thank you. 감사합니다. 네, 린다리 그 회장님께서 수고를 하셨고요. 우리가 살아오면서 쭉 지렛대를 쭉 이렇게 가지고 있는데 저는 오늘 린다리 회장이 이렇게 보니까 어렸을 때 외국어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일본어, 영어를 중국에서 했다면 상당히 기회가 더 많이 주어졌다 그런 생각이 들고 아까 얘기하는 키워드 중에 하나가 가치, 부동산의 가치를 얘기해 주셨는데 상당히 여러분들 기억하세요? 부동산의 가치? 오르고 내리는 주변의 환경의 가치가 생기면은 올라가고 그게 없어지면은 인프라가 없어지면 내려가고 그런데 우리 이화성 회장님 동의하세요? 예. 이화성 회장님 도시개발 전문가십니다. 오늘 또 하노이 캠퍼스 K에 우리 이영기 교수님 잠깐 나오셨어요. 오늘 신비석 부회장님 어떠세요? 반갑습니다. 아침 일찍 오셔서 좋은 강의 들었습니다. 저는 경영학 쪽을 조금 다르게 좀 봤습니다. 경영학에서 수익을 내는 비결에 여러 가지 전략이 있는데 그 전략이 유행됐죠. 제품 다각화. 이 린다리에서 제가 벤치마크 할 거는 업종 다각화. 어떻게 10년 동안 수산물 무역을 하다가 10년 동안 중국 부동산을 하다가 10년 동안 한국 부동산의 전문가가 참 놀라운 현하고 시장 다변화, 세계 무대로 뛰는 거. 이제 디지털 시대에 참 좋은 교감이 되셨고요. 이 부동산이라는 건 결국 가치이죠. 가치를 거래하는 거 아닙니까? 무역하고 똑같죠. 그런데 거기서 우리가 부동산 안 움직이잖아요. 팔고 싶어도 못 팔고 여기서 어떻게 수익을 창출하는가? 이게 참 놀라운 건데 결국은 제가 벡터적 경영에 대해서 많이 관심을 갖는데 혹시 물리 좀 딱딱한 얘기입니다. 벡터라는 건 결국 방향이거든요. 방향, 힘, 작용점인데 이 중요한 게 이 트렌드가 올라가느냐 내려가느냐. 상하이 부동산이 30배가 뛰느냐. 저는 베트남을 좀 기반으로 하는데 베트남이 지금 그 시기가 됐다. 왜 그러냐? 세계가 바뀌고 있는 거죠. 탈중국화, 디커플링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고 그럼 중국을 포기할 거냐? 아니죠. 차이나 플러스 원입니다. 중국이라는 거대한 내수 시장은 여전히 매력적입니다. 미국 기업들이 손을 못 놓는 이유죠. 그래서 중국은 중국에서 만들고 이제 물류가 위험해졌잖아요. 그래서 중국 바깥에 전 세계 글로벌 공급망은 Manufacture in Market입니다. M&A입니다. 이제 이렇게 바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본다면 중국은 여전히 매력적이다. 린다리 전문가의 조언을 받아서 상하이가 됐든 계림이 됐든 아까 계림을 좀 주목하게 되는데 이거는 좀 관심을 가져야 되겠구나. 자 그럼 중국 바깥은 어떻게 할 거냐? 유로참, 암참이 지금 베트남을 굉장히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싱가포르에 있는 부동산 전문가 부동산이 있는 걸 사는 거는 그거는 역세권 그런 걸 가야 되는데 보이는 걸 하는 거죠. 안 보이는 걸 하는 거는 개발이죠. 디벨로퍼가 돼야 됩니다. 그 싱가포르 전문가가 하는 얘기가 베트남은 아직 멀었다. 한참 오를 거다. 제가 볼 땐 굉장히 비싸요. 하노이가 지금 평당 3억 원이 넘습니다. 땅값이 3억 원이에요. 그런데 아직 멀었답니다. 하노이에서 굉장히 고급 아파트가 100스퀘어미터 35원 5평짜리가 아직은 25만 불입니다. 이게 이제 중국식으로 생각하고 말레이시아, 태국을 보면은 오를 여지가 많다는 거죠. 이제 그런 면이 있고 지금 베트남이 이제 탈중국화 때문에 중국 많은 기업들이 베트남 공단으로 많이 넘어옵니다. 베트남에서 만들면 이제 그 FTA 수혜를 보는데 중국에서 수출이 안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것 때문에 베트남 많이 오는데 중국 기업들은
아예 공단을 30만 평, 50만 평 공단을 싹쓸이를 하는. 그래서 베트남이 정서적으로 굉장히 싫어하죠. 거꾸로 얘기하면 그만큼 수요가 많다. 수요 많으면 가격이 오른다. 그래서 한번 베트남도 주목해 볼 만하고 중국은 중국 내수 시장으로 주목해 볼 만하겠다. 오늘 참 좋은 얘기 듣고 많이 배우게 됩니다. 고맙습니다. 예, 더 첨가하실 분들 계시면 기회를 드릴게요. 말씀드릴게요.